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땅이 흔들리는 거 느끼셨던 분들 계셨을 겁니다. 오늘 오전 4시 30분 전북 익산 북쪽 8km 지점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 규모는 올해 내륙에서 발생했던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지진에 있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건데요. 또 오늘 중국발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의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오늘은 우리의 자연환경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날이죠. 정치도 걱정이고 경제적 분위기는 우울한데 환경마저 우리에게 이런 걱정을 끼치니 하여간 여러 가지로 근심스러운 것이 사실인 아침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현 오빠, 이제 주거래 은행 쉽게 바꿀 수 있대. 아, 금융개혁 얘기지? 이사 땐 금융회사 주소 변경을 한 번에, 실손보험금 청구는 병원에서 바로, 펀드와 예금을 하나의 계좌로 세금 혜택까지. 시원하게 달라지는 금융 서비스. 금융개혁으로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비엔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뭐대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는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고향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첨단의 바람. 전세대 LED 조명과 스마트 원키 시스템. 생활의 바람. 영화 관람실과 팥지룸. 1885세대 대단지. 고향 모감지구 신안 시크밸리. 문의 1522-3381. 신한건설 산업.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부분 개각을 단행했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 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의를 표명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자리에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탁된 건데요. 유일호 경제부총리 지명자, 최경환 전 장관이 이끈 경제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경제 전문가 곽수종 박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유일호 의원, 유일호 네. 의원도 사실, KDI 출신이고요. 그죠? 네네. 경제 전문가니까, 네. 어느 정도 사실 또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조세 재정 쪽에 전문가이시고, 또 KDI 말씀하신 대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다, 연구원이다, 전문 연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18대부터 계속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입법 활동이라든지 경제정책과 관련돼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이전부터 대통령과는 인연이 있었지만,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 내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하면서도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또 경험을 쌓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유일호 장관의 이 장점이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에다가 또 정치인 출신이다. 다시 말해서 정책에 있어서의 정치적 감각도 아울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반대쪽에서는 경제 정책이 너무 정치 논리에 휘말리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유일호 예정자께서 어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잠깐 방송 전에 훑어보니까, 예. 경제라고 하는 것은 예술이다, 그리고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경제도 하나의 질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정치 행위라는 것과 경제 행위라는 것 자체가 어느 것이 인풋, 어느 것이 투입 요소고 어느 것이 생산 요소, 산출 요소인가라는 점을 놓고 보면 예. 뭐 때로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경제가 먼저 정책의 방향을 잡고 그것이 정치라는 마중물을 통해서 국민들 실생활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관점에서는 유 장관의 그런 관이 정치관과 경제관이 맞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정치라는 것이 자칫 경제 논리가 정치 예. 논리에 자칫 휘말리게 되면은 원래 의도했던 경제적 상황과 또는 정책의 목표와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정치적 흐름을 타고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뤄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 또 한 가지 이제 그 유일호 이제 장관 지명자가 말이에요. 네네.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했던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네. 이게 초이노믹스도 여러 가지 이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보통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것을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예, 뭐 예. 많은 분들이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 경제가 20년 동안 침체를 하고 있어서 2012년 아마 12월 26일이죠. 아베가 처음으로 이제 총리가 되면서부터 실시한 경기 부양책이 아베노믹스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예. 이 아베노믹스의 약자를 이렇게 흔히들 반대편에 서서 좀 비판적인 사람들은 약간 이야기합니다. 에셋 버블 이코노미다. 그러니까 자산의 버블을 만들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했던 정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근데 이 한 부분으로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미국이야 뭐 글로벌 경제 위기에 단초를 제공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7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해서 전반적인 미국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팽창 정책을 썼지만 일본 같은 경우 20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갖다가 만회하겠다 그래서 매년 60조에서 70조 엔에 달하는 돈을 풀어서 쓴 결과가 3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 누적 성장률이 한 2.5% 미만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아베노믹스가 성공한 정책이냐라는 문제에서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그런 대척점에서 있는 아니면 또 거울을 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비슷한 경기 부양 정책, 재정 팽창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쓴 최경환 장관의 부총리의 이런 초이노믹스라고 하는 것도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40조를 넘게 이 양적 완화, 그러니까 팽창을 하면서 한국 경제를 그나마 지탱해 준 힘이 되었다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이면 어두운 측면은 예. 과연 40조를 쏟아부은 과정 속에서 한국 경제가 근본적인 치유를 했느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직면해 있고 언제 국민 전체의 생활이 파탄날 지경인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금까지의 이런 양적 완화 정책과 경기 부양책이 대통령 마음에 흡족하게 든 정책인가라는 것은 좀 의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총알이 문제잖아요. 이거 자꾸 양적 완화하고 재정 팽창하면. 그죠? 네.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어떤 초이노믹스 다시 말해서 재정 확장, 재정 팽창을 통한 어떤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으로만 판단하더라도요. 환경 자체만 놓고 보면 일단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재정 팽창 모든 G20 회원 국가들이 재정 팽창을 통해서 빨리 우리가 경기를 살리자는 데는 합의를 했고 또 많은 국가들이 돈을 풀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돈을 풀고 이제 나는 돈을 안 풀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환율이 많이 내려갔겠죠. 왜냐 그러면 상대 국가에 비해서 내가 돈을 적게 풀었기 때문에 내 돈 가치가 더 올라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놓고 보면 지금은 한 700원에서 9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조업 경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줬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돈을 같이 풀어놨기 때문에 환율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가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 부양해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됐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데 흔히 경제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이게 댐질한 것이냐 아니면은 기본적인 문제를 찾아내어서 완벽하게 구조개혁을 시작한 것이냐라는 질문에서는 아마
후자를 답하기에는 조금 주저하지 않는 대목인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그 유일호 장관이 헤쳐나갈 이 환경이라는 게 미국이 일단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우리의 부동산, 금리, 환율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잘 조정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 부총리께서 하시는 일 중에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일이 있습니다만 예. 환율이나 금리에 관한 문제는 한국은행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기획재정부 부총리께서 이 문제는 한국은행과 아마 의견 조율 내지는 손발이 맞아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죠? 네? 손발이 맞아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근데 어쨌든 말씀하셨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게 맞습니다. 환율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출은 우리나라의 고용시장과 밀접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임금, 고용, 주택시장, 경기 활성화가 모두 수출과 맞물려 있다라고 놓고 보시면 환율 문제가 중요하다. 금리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미국 그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1년에 1%포인트 올리기 정도밖에 지나지 않을 거다. 완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한국은행으로서는 어느 정도 기준금리,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1.25% 수준으로 1년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놓고 보면 이 부분만큼은 한국은행과 긴밀히 연락하셔서 의견 조율을 하셔서 가계부채도 있기 때문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조절을 충분히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 다시 등용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던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기획재정부 부총리를 임명을 하실 때 예. 어떤 청문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아니, 말씀하신 대로 예. 당신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고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우리 경제가 어떤 나락으로 빠질지 모른다는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유일호 장관이 부총리가 책임자가 아닌가라고 예. 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마평에 거론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놓고 보니까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그래서 이제 역시 제일 무난한 게 정치인 출신 유일호 장관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일호 장관이 지난 연구원 시절이나 여러 가지 기간 동안에 하신 연구 내용을 살펴보시면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정책 또는 또 재정적인 팽창 정책 이런 문제와 상당히 공감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박 대통령의 뜻을 의중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부총리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하신 청문회 통과가 상당히 또 중요한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단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유일호 애정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관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의식 이 기조가 자칫 잘못하면은 상당히 물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해야 되는 심리적 문제가 있지만 이거를 너무 경도되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시장의 현실을 잘 모르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라는 그 입은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정치인의 입과는 다르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송파구 쪽은 이제 막 머리 들이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 전문가 곽수정 박사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저는 10살 심서원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다려져요.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니까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대요. 가족도 없고 케이크도 없으니까요. 제 친구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산타가 되어주세요. 지금 바로 02544-9544, 02544-9544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하은맘 S 프로젝트와 함께합니다. 02544-9544 기아대책.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고아라입니다. 민균의 4남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찬바람이 송곳같이 파고들던 낡은 흙집. 민균의 4남매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들의 나눔이 아이들에게 포근한 겨울을 선물했네요. 추위를 거뜬히 막아주는 따뜻한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멀리 퍼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저 고아라와 함께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비교하지 마십시오. 2998세대 대단지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라이프. 비교하지 마십시오. 2998세대니까 가능한 원스톱 생활 환경. 비교해보세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132의 새로운 주거 중심. 힐스테이트 운정. 1899-2919 현대건설. 누구나 꿈꾸는 반포와 모두가 바라는 자이. 두 개의 꿈이 만나 하나의 오늘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눈부신 오늘을 위한 반포와 자이의 콜라보레이션. 신반포 자이. 1644-5090 GS건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쉐보레 크리스마스 특보입니다. 12월 한 달 내내 쉐보레 전시장에선 선물이 펑펑 쏟아질 예정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를 100분께, 삼성 기어 S2 스마트워치를 1000분께. 방문만 하면 선물을 준다니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꼭 오셔야겠네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그곳에 내가 모르던 중국이 있었습니다. 16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사시사철 푸른 중국의 녹색 심장을 만나다. 대한항공 중국 란닝 주 2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5, 4, 3, 2, 1, 0.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소나타, 그랜저 등 8가지 승용 주요 차종을 12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선수율 20% 이상. 적용 차종 및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뭐라 빠르면서도 저렴한 기가 인터넷이 나와? 그 무슨 이상한 소리냐? 밴드기가 출두요! 속도는 기가라 빠르고 요금은 휴대폰이랑 묶어서 저렴한 밴드기가. 속도에서 요금까지 기대 이상. 밴드기가. 기가 인터넷도 이상하자. SK 브로드밴드. 가입 문의는 1062요.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예, 7시 33분 52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죠.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 아침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매우 짧은데요. 이 때문에 사고와 고장차 소식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 지난 지점 1차로에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잠실대교부터 밀리는데요.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로 한남대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으로 다시 서행되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작대교 지난 지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역시 여파가 더해지면서 잠실 철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 양평교에서 오목교, 다시 안양교에서 금천교 구간으로, 또 도심 쪽으로는 고척교에서 목동교까지 정체고요. 성산로도 연희 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방향으로 속도 줄입니다. 통일로는 홍은사거리에서 독립문 사거리 방향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성수대교 쪽으로 창동교에서 마들 지하차도 구간, 다시 군자교에서 성동교 구간으로 밀립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 교차로에서
일교에서 탄천 일교까지 밀립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지난 주말 중국 베이징에 스모그 최고 등급인 적색 경보가 내려졌다. 아마 이 소식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올 들어 두 번째인데요. 중국 수도권 일대가 거대한 스모그에 갇혀있는 지금 한반도 역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전북 지역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 수준까지 치솟는다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중국 현지 연결해서 이 스모그 어느 정도인지 좀 자세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베이징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죠. 주상함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날씨 좋습니까? 오늘 아직 여기 북경에서 아직 해가 뜨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으네요. 아, 그래요? 아직 해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아직 해가 완전히 안 떴습니다. 예.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요새 베이징 예를 들면 세계보건기구 있죠? WHO. 이 WHO 기준치에 무려 10배나 되는 수치를 지금 미세농도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직접 느끼고 계신 베이징의 공기 어떻습니까? 한 이틀, 3일 정도 좀 스모크 날씨가 좀 있죠. 예? 아마 오늘도 좀 안개처럼 스모크 날씨도 계속 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오늘도 그러니까 이게 숨 쉴 때 좀 힘드시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어린아이들은 힘들다고 그러던데. 예. 주로 실내에서 활동하니까 제가는 그런 건 못 느꼈는데 만약 밖에 나가면 네, 좀 느낄 수 있죠. 예. 네.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숨이 탁탁 막히고 이런 걸 좀 느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죠? 사람 따라서 달라요. 예. 어떤 사람 더 원래는 먹기 안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아마 더 심하게 느낄 수 있고, 예. 또 어떤 사람 아무렇지 않다고도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요. 제가 이거는 공기 얘기는 아닌데, 한국말을 참 잘하세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냥 한국어 전공이었어요. 대학교 때. 아, 대학교 때 한국어 전공이,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영문학 전공도 영어 이렇게 잘하지 못해요. 예? 아유, 한국말을 참 잘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적색 경보가 내려지면 그날은 굉장히 스모그가 심한 거죠? 네, 좀 심한 편이죠. 이거 며칠 동안. 그렇죠. 지금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언론에서는 일단 이런 실외에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예. 이런 그리고 학교나 아이들한테나도 이렇게 외출하지 말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베이징 시내가 스모그가 제일 심하죠? 네, 북경 시내가 심하고 아마 좀 주변에도 한국에 얘기를 하면 경기도, 수도권 쪽으로도 좀 심한 편이죠. 아, 그러니까 시내도 심하고 수도권도 심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지난 9월이었죠. 중국 베이징에서 아주 큰 행사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열병식인가요? 그때 같은 때는 굉장히 하늘이 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스모그도 한꺼번에 싹 없앨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중국은. 그죠? 네.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은 사실 좀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그때는 흡착제도 시행하고, 그렇죠. 공장 운영도 이렇게 좀 제한받고, 그때는 좀 됐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스모그가 극심하면, 이 중국 사람들의 일상에도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로는 원래는 예를 들면 이거 달리기나 산책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그 밖에서 주로는 지금 거의 없어고요. 예.
꼭 나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 나가고, 출근하면은 나가고, 뭐, 있으면은 거의 실내에서 많이 운동하거나, 실내에서 많이 활동하죠. 예. 그리고, 지금, 뭐, 학교나 이런 국경 기업이 있잖아요. 다, 이거 며칠 동안 스모크나 아이스 심할 때는, 뭐, 학교 안 나가도 된다, 뭐,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중국 당국에서는 이런 스모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죠? 제 주변 사람 보면은, 이거 남쪽에 좀 스모크 날씨도 공기가 좋은 데 가서 여행 가거나, 이렇게 해외 여행 가거나, 이렇게 여행 가러 피하는 사람도 이걸 많이 생겼어요. 여행을 가는 걸 피한다? 네. 예. 그러면 관광객들 수는 좀 많이 줄었습니까? 예를 들면 베이징 같은 경우에 천안문 광장부터 해가지고 볼 게 많잖아요. 그죠? 외국인 관광객들, 거리에서 많이 보세요? 제가 아는 사실은 외곽 지역이라서 관광객을 많이 못 보고, 그는 아직 그런 느낌이 못 느꼈어요. 제 주말에 시내에 많이 가봤는데, 뭐 그런 느낌이 아직 못 받았어요. 그냥 아직 외국 사람도 많고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도 좀 이 푸른 하늘을 봤으면 좋겠다. 중국도, 그죠? 그래야지 또 우리도 푸른 하늘을 사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중국도 적극적인 스모그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베이징 시민이시죠. 주상함 씨를 통해서 스모그가 잔뜩 낀 중국 현지의 실상을 알아봤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지진 얘기부터 아무래도 해야겠죠. 네, 새벽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전 4시 30분쯤 전북 익산 북쪽 8km 지점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주기상지청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지난 8월 3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 남동쪽 22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7의 지진에 이어서 올 들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지진이었습니다.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는 올해 최대 규모인데요. 지진 규모가 실내에 있는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기준인 3.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서울과 부산에서도 지진 감지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YTN으로도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익산에 사는 주민 이모 씨는 집 창문이 7에서 10초 정도 강하게 흔들리고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는데요. 또 충남 당진과 서울에서도 비슷한 시각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통상 규모 3.0 이상이면 실내의 일부 사람이 지진을 느낄 수가 있고 2.9 이하는 지진계에 의해서만 탐지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진동을 느끼지는 못한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좀 걱정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대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인데 살짝 느꼈습니다. 지진인지도 모르고 뭐지 싶어서 멍하니 있었네요. 익산 사는데 집이 흔들린 것도 무서웠지만 굉음 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이런 분도 있었네요. 소리까지 났구나. 네. 예. 근데 이게 지진이요.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그 자연현상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게 지진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익숙하지가 그렇죠. 않아서. 우리나라는 아마 약간 건물이 흔들리면 야 이게 건물을 잘못 진 거 아니야? 이거 생각을 하지 지진이라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실제로 이 지진 이제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작은 지진은 1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지진에 대한 대비 이거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지진 체험하는데도 몇 군데 있어요 서울에. 저는 우리 애들 어렸을 적에 가봤어요.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점점. 필요도 하고
근데 애들이 재밌어 하더라고. 무슨 놀이기구 타는 기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좀 실제 상황에 맞게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네, 노 그래주에이션의 약자, 이른바 NG족의 이야기를 실은 기사인데요. 예. 채용 시장에서 재학생이 유리하다 이런 인식이 많아서 취직이 될 때까지 이제 졸업을 미룬 NG족이 지난해 기준으로 2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은요, 이미 학점을 다 채웠지만 6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다시 내야 맞습니다.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 또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에서는 찬밥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우리가 졸업을 하기 싫어 안 하는 것이 아닌데 답답합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난 속에서 학생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누리꾼들 반응은 오라는 기업은 없고 학교에서는 눈치 보이고 중간에서 서럽습니다. 이런 거 보면 대학도 장사꾼 아닌가요? 학교 입장에서는 시설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오죽하면 이럴까 싶지만 졸업 연기만이 해결책은 아닌 듯 합니다. 이런 여러 반응이 있었네요. 일단은 저도 우리 큰딸애도 이 NG족이었어요. 네. 한 7년 만에.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아들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근데 딸입니다. 7년 만에 대학을 졸업을 했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학점 다 채운 학생들도 졸업을 유예한다는 이름하에 돈을 받습니다. 대학교. 네. 근데 이게 지금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런 사정이 있어서 더 다니게 되면 거기에 돈을 받는다는 건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대부분 거의 아마 대학 100%가 돈을 받을 거요.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학생들 소속감이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소속감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졸업하고 한참 있다가 취직하면 불이익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졸업을 유예하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게 애들 잘못이 아니에요. 사회 잘못이고 정치의 잘못이고 이런 건데 그 왜 학교에서 돈을 받습니까? 아니 차라리 정부가 그 애들 숫자만큼 해가지고 학교에 돈을 주든지 아니면 돈을 못 받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 20년 있으면서 그거 몰랐어요. 이 졸업 유예했을 때 돈 내는 걸 최근에 알았는데 참 그거 알고서 제가 분개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가 장사하는 곳은 아니죠.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올해도 어김없이 몰래 온 산타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21일 부산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에 한 80대 할머니가 작은 손가방을 들고 부산대 본관 발전기금재단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손가방에는 자신의 유언장과 함께 꾸깃꾸깃 뭉텅이로 된 현금 1,000만 원을 내놓았는데요. 학생들의 장학금에 보태 써달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또 자신의 이름은 알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해요. 할머니가 30년간 1,000만 원을 모은 사연은 참 애처롭습니다. 올해 81살인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친지도 없이 외동딸 하나만 의지하면서 살아오셨다고 하는데 이 부산대 사범대에 합격한 딸이 세상을 다 가진처럼 기뻐했는데 딸이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4학년 1학기 때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할머니는 그때부터 딸이 못다 이루고 간 학업의 한을 대신 풀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서 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기로 한 건데요. 또 지난 18일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노 부부가 경남 김해시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 1,000만 원을 선뜻 내놓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정말 따뜻한 기사에 훈훈하다는 반응입니다. 이분들이 주신 1,000만 원은 1,000억 원보다 더 큰 돈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건재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반응이네요. 그럼요.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네, 일본에서 에너지 드링크로 불리는 카페인 음료를 즐겨 마시던 20대 남성이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최근 규수에서 갑자기 숨진 20대 남성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카페인 중독사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남성의 위와
혈액, 소변 등에서는 치사량에 달하는 카페인이 검출이 됐어요. 이 졸음을 쫓기 위해 카페인이 들어있는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마셨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음료 소비가 늘면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